안녕하세요. 저는 강길모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양심적 개혁 거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 저는 2014년에 양심적 개혁 거부 선언을 하고,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수감이 됐다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양심적 개혁 거부 지원단체에서 개혁 거부 지원팀으로 4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술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지원 활동가로서 계속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06학번인데 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총련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운동권이었고, 그리고 운동권으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활동 과정에서 이제 특히 전경들하고 이제 부딪힐 일도 많았고, 이제 전 의경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전경으로 이제 복무하신 분들이 수가 때마다 이제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제 시비를 걸거나 어떤 자신들의 어떤 힘든 것들을 토로하거나 이런 적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원래부터 개혁법을 계속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고민들이 축적이 되고 있다가 결국에 저도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게 됐었는데, 그때 훈련소에서 다쳐서 금방 나왔어요. 네, 금방 나왔고, 근데 이제 훈련소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전까지 고민했던 것들이 축적이 되었던 보니까는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군대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강압적이고 부당한 것도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개혁 거부에 대한 기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돼서 그걸 계기로 이제 개혁 거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촛불 때 의경군 중에서 복무 중에 양심적 개혁 거부를 했던 분이 있거든요. 이기준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개혁 거부를 한 걸 보고 좀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감 전후에 후회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개혁 거부자들 중에서 수감 생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수감 생활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감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다만 군대만 억압적인 공간은 아니잖아요. 감옥도 사실은 억압적인 공간인 건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선택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군대를 이제 강제로 가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제 삶의 방식이나 어떤 경로들이 좀 달라졌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대체복무는 지금 최근 2018년에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대체복무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없었냐면은 어떤 신념적인 결과들이 반영되는 대체복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능들,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전경이나 의경, 아니면은 후방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대체복무가 있었고, 그 대체복무라는 것들이 군사훈련, 그러니까 기초 군사훈련 모듈을 포함하는 이제 종류의 대체복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같이 명확하게
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민 불복종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이제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복무제도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밝힌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혼합이 돼서 저한테는 대체복무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선택지에 없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제 법안이 발동됐지만 지금 현재도 대체복무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역거부자의 95%가 여고와의 증인인데 이 여고와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배역거부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현재 법안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여고와의 증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내가 여고와의 증인이고 배역거부를 할 거다 이러면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여고와의 증인이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군대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방식들로 검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건 이제 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지금 별도의 심사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고와의 증인이 아닌 이제 배역거부자들은 애초에 대체복무제도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고와의 증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재판을 거쳐서 자신이 이러한 신념이 있고 이러한 사람이란 걸 이제 증명을 했을 때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도 국회에서 발의를 해갖고 이제 통과가 됐지만 대체복무제도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리적으로 일단 거부감을 갖는 거죠. 모두가 다 군대에 가야 되는데 왜 너희는 가지 않느냐. 이건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이 하시고 이제 심지어 이제 여성들도 사실은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시민의 자격을 병역을 통해서 부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구 민주주의에서 아테네라든지 로마라든지 여기에서 시민권을 부여했던 방식들이 이제 병역을 했을 때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만 병역의 자격을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발했던 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 이후의 상황들이라든지 동양의 상황,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봤을 때는 병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떤 신성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폭력이고 어떤 강제성의 측면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테네나 이제 로마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병역에 의존했다는 것은 그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살인과 약탈을 통해서 사실은 그 자신들의 어떤 제도들을 굴려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시민권의 하나로서 가장 어떤 신성한 시민권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의문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방 이후에 징병제가 도입된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거부들이 있었어요. 특히 오히려 이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복무한 적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게 전쟁의 가능성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한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징병제를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정부가 강하게 이제 그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피라는 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군사 정권을 거쳐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고
군대를 가지 않으면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흐름들이 그 군사독재 기간을 거쳐서 사실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그리고 원론을 떠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 징병제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데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과잉 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과잉 담론이냐면은 여성까지 징병이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군대에 당연히 가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규격화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는 거 아닌가, 뭐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성 징병제들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여성 징병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사회가 변화해 갔는가를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전반이 굉장히 하락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징병제가 굉장히 뭔가 여성도 군대에 가고 여성의 어떤 목소리가 막 나올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여성이 남성에 대해 가진 평등권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도 통계적으로도 훨씬 심각하고, 이스라엘 분들의 이야기, 실제 현지에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말고는 사실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사회인데,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고, 모병제에 대한 생각들은 평화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꽤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왜 갈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은데, 미국의 모병제가 오히려 미국의 전쟁을 좀 더 자유롭게 했다, 이런 종류의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고, 왜냐면은 이제 미국을 어떤 표준 모델로서 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미국이란 사회가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회지만, 미국의 어떤 국가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은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어 따라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그런 미국에서 모병제를 통해서 어떤 전쟁들을, 전쟁의 어떤 저항감을 줄이고, 이제 그런으로 인해 오히려 징병제 때보다 전쟁을 많이 벌린다, 뭐 이런 비판들이 일면은 합당해 보이지만, 그게 다른 나라들의 모병제들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된 나라들을 비교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평화운동의 관점에서도 저는 징병제를 반대할 수 있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평화운동의 관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사실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에서 소위 이제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사실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20대 남성분들 특히 별로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별로 이렇게, 아니 뭐가 여성들이 이렇게 하냐, 우리는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얼마나 억압을 받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억압과 문제들 하고 남성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문제들의 종류가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사실은 완전히 동등하게 보통의 총량을 비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적어도 분명히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남성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기제 중에서 굉장히 강한 게 징병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가로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사회 전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엄연한 이런 위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인정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헌재를 정당화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모병제 도입이 좀 시급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모르셨는데 저는 소위 NL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학생 때는 처음에 거기서부터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NL이 약간 덮어놓고 통일만 외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제 나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통일이 되어야지 뭐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다만 통일을 떠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극한적인 대립들,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용되고 이제 어떤 너무나 당연하게 그 도전의 가능성, 전쟁의 가능성이 항상 이제 떠올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군대가 필요했고 뭐 이제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라도 군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지만 하지만 이제 상황이나 맥락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해도 본인들이 지역도 먼저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국제 정세라는 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거나 이런 전쟁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역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류의 군사력이 없다고 해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민지 수탈당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어떤 관계,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만이 답이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이나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지금보다 좀 더 덜 긴장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지 일단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일에 대해서도 그런 결과로서 통일이 가능하다면은 뭐 나쁠 건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통일 담론은 훨씬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일단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통일보다는 일단은 평화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지향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이 2018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사실 더 나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무청에다가 가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병무청이 저를 경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검찰을 거치면서 재판으로 가서 그 재판을 거쳐서 바로 거기서 그냥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애초에 저는 기피를 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냥 난 거부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재판 과정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한 반년 정도 재판을 거쳐갖고 이제 1년 6개월을 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간 거죠. 왜 1년 6개월이었냐면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양심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유엔이라든지 이제 국제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사실 개인의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권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압력을 넣었던 게 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인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유엔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부나 이제 사법부에서도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은
그 선고를 받고 이제 형량을 마쳤을 때 다시 재입영 대상이 되지 않는 최소 그 형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년 6개월을 받은 건데 지금은 일단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형식적으로 대체복무제가 있어요. 실제로 대체복무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재판 양상들 비슷비슷하거든요. 당신이 정말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증명을 해라. 당신이 정말 대체복무 대상자인지 증명을 해라. 증명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병역 기피잖아. 그러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어정쩡한 형량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병역 기피자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살다가 나와서 다시 뭐 공익이나 현역으로 다시 복무를 해라. 이런 식의 일들이 좀 많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이제 대체복무 대상이 또 아닌 게 그냥 무죄를 때려버린 경우도 가끔씩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였고, 그건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대상으로만 있었던 판결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2018년에 그 제도 통과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판 중인 분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선언도 한 다음에는 지금 2년 동안 계속 재판에 시달리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몇 개월짜리 그냥 형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1년 6개월이었지만 그분들은 2, 3년 막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병역거부를 했을 때보다 리스크가 너무 과도하게 커져서,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군대를 다 할 수 없다. 평화적인 신념이든 시민불복종의 관점이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다면 차라리 감옥에 가시는 걸 권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뭘 겪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하고, 다만 저도 그렇고 저 이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병역거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상황이 이런지 다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 때만 사실은 그랬던 거고, 오히려 또 저보다 이전에 했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하고 똑같이 형량도 더 세게 받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막 5년까지 막 재판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본인이 확고한 신념이 있고 정말로 문제의식이 있다면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가능성이 지금 현재 희박한 상황이고, 이 대체복무제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약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오늘이 이제 5월 15일인데 오늘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이에요. 네.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에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서 그게 좀 자연스럽고, 앞으로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